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1명이 말합니다. 의도를 가지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의도가 지금부터 말하는 그 어떤 것과 맞아떨어질 때 가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디펙 조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에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나비스쿨 출판사에서 23년 12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복권에 당첨될 것과 이 책을 100번 읽은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책은 앞으로 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고 이 책 자체도 여러 번 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멋진 게 많거든요. 저의 인생책 중 첫 번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가 말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의도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디펙 조프라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하버드 의대 출신 의사로 심신상관의학을 창안하여 영적 세계와 의학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임즈 선정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1명입니다. 그가 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명성을 가진 그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의도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 의도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희망만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서 행동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의도가 나오기 전에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메커니즘, 근육의 메커니즘, 화학적 반응의 메커니즘을 밝혀냈지만 도대체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을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어렴풋이 느끼기도 하셨나요? 이건 단순히 천사와 악마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대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지켜보는 자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자체가 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시면 바로 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그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녕으로 우리 몸 안에는 이중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 몸 안에는 지켜보는 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지켜보는 자가 온 것이 우리가 오늘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저자는 초공간적 지성이라 부릅니다. 이 초공간적 지성이란 뭘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출발한 곳, 그곳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디펙 조프라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도 말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3000년 역사를 가진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인도의 베다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출발한 곳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그곳을 상상하는 건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할 겁니다. 이 공간은 영적 영역에 있습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 깨달음의 정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영적 세계 이야기라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수행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저 생각이 출발한 곳은 본래 하나로 이루어졌던 초공간적 지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온 실타래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서로 다른 경험과 체험을 해보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과 체험은 모두 하나에 저장되죠. 그런데 우리가 뻗어나오면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나와 너, 나와 사물, 나와 다른 것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을 잊어버린 거죠. 모든 끌어당김의 법칙이 말하는 생각의 실체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제 초공간적 지성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생각이 나온 것이 여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지켜보는 자의 출신이 초공간적 지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으로 나오면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듭니다. 그것을 에고 혹은 자아라 부르는데요. 이건 인간 스스로 창조해낸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바로 이 둘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초공간적 지성 출신은 지켜보는 자는 굉장히 과묵합니다.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기 시작하면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만든 자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에고 혹은 자아는 감정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고 혹은 자아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발동시키는 건데요. 이 보호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방어적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두려울 게 없잖아. 그게 되겠어? 일 벌리지 마. 하지만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집니다. 초공간적 지성 출신은 지켜보는 자는 애초에 뻗어나올 때 경험과 체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에고와 매우 상반되기도 하죠. 따라서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이 되려면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의도는 곧 경험을 만드는 기초가 될 테니까요. 한편 복권에 당첨될 거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행복하시나요? 물론 행복하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어지니까요.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것을요. 그 다음 순간 바로 드는 생각을 살펴보죠. 당첨이 안 됐을 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불행해지시나요? 왜 불행해질까요?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왜 순간 행복해졌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단지 생각만으로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생각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의도를 하는 순간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하는 순간 내 안에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이 반응한 것처럼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아를 최대한 배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의도를 가질수록 초공간적 지성과 더 강하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도로 복권에도 당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복권 당첨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자아를 어떻게 배제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죠. 자아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의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의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의 답이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과 잘 연결시켜줬고 초공간적 지성이 이를 받아들여 물질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의도가 만들어졌다면 자아와 지켜보는 자가 다시 합쳐져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디펙 조프라는 말합니다. 이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주가 가진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리듬을 방해한다면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초공간적 지성에서 물질로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디펙 조프라는 책에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같은 책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돈만 생각하는 건 자신이 초공간적 지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크게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공간적 지성 출신인 지켜보는 나와 나의 자아가 합쳐져 본래 하나인 초공간적 지성에 하나로 합쳐질 때 나의 자아가 의도했던 것이 그곳에서 비로소 물질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는 돈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분리를 더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돈이 목표가 될 때 당신은 소외됩니다. 그럼 복권 당첨도 포함해서 살고 싶은 집이나 긍정적인 인간관계 등의 내가 가진 수많은 의도 중에 어떤 의도가 조직화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이 책을 100번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릴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도를 가졌을 때, 그리고 반복해서 가졌을 때, 그리고 순수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졌을 때, 초공간적 지성이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툭 튀어나오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저자는 우연의 일치라 부릅니다. 기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는 신이나 영 또는 초공간적 실제가 보내는 단서로서 카르마로 주어진 조건과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당신을 재촉합니다. 초공간적 지성에서 일하는 대장장이가 우리의 의도를 망치질 하다가 툭 튀어나온 조각인 우연의 일치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우연의 일치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부여된 어떤 것이 됩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우주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당신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면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걸 사용해서 공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의도가 우주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다면요. 즉 앞에서 말한 자문하기에서 대답이 잘 나온다면요.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저자인 디펙 초프라가 직접 겪은 우연의 일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의학 교육을 마칠 무렵 본인이 신경내분비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분야가 과학과 의식이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평생을 바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 밑에서 연구해보기 위해 그 연구소에 지원했고 수천 명의 지원자 중 6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1년도 안 되어 지루하고 불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저명한 교수의 일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저 쥐에게 주사를 놓고 있는 자신이 싫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보는 신문에 구인 광고를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에 있는 작은 광고까지 보지도 않는데 그날은 그 광고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 광고는 응급실 의사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내분비학 교수가 저자를 잔인하고 비열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벌이고 휴게실에 들어가니 신문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구인 광고가 실린 면이었습니다. 저자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병원으로 가서 지원서를 냈고 그날부터 거기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매우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렸고 그걸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혹시 해친들님에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적 있으실까요? 없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의도를 가지고 초공간적 지성에서 물질적으로 만들다가 우연의 일치로 알려주는 걸 알아차리면 되니까요. 이제 의도를 어떻게 해야 초공간적 지성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았고 우연의 일치로 알려주어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의 집중이 우연의 일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자기계발 서적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자역학은 관찰하는 순간 파동과 입자가 붕괴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에는 파동과 입자가 붕괴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에너지장을 활성화합니다. 파동과 입자가 붕괴된다는 것은 물질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펙 쇼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중은 에너지장을 활성화하고 의도는 정보의 장을 활성화하여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소리의 파동을 사용해 에너지장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단어에는 정보가 함축되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자기계발 서적에서 매일 아침 목표를 읽으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에너지장을 활성시키고 정보의 장을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파동을 일으키고 단어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말함으로써 스스로 듣게 되니까요. 한편 우연의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또 다른 우연의 일치도 끌어당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연의 일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일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물으면 정보가 모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통찰이나 직관적 느낌 또는 우연한 만남이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네 가지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 후 저녁 뉴스를 보다가 문득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주의를 집중해야 그 우연의 일치를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등의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헛수고는 하지 말아야겠죠. 아쉽게도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봄을 제안합니다. 본인이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미 거기엔 에너지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 답이 떠오르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저자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따라해 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그대로 머릿속에서 재현해 보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도 시도해 봤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니 꼭 시간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 시간 순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모든 걸 단지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행동들이 내가 의도한 것과 맞는 행동들을 하였을까 하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이걸로 리마인드해서 그 습관을 고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재현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평가나 판단은 하지 말고 그저 영화를 보는 듯이 최대한 재현만 하라고 합니다. 재현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켜본 모든 하루가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재현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과 나의 영, 나의 잠재의식에게 내 꿈을 지켜보라고 지시한다. 이 재현을 하는 것은 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같은 패턴이나 주제를 반복하면서 결과는 다르기를 바랄 때 좋습니다. 재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의도한 것과 맞는 행동을 하였는가? 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이런 분이라면 꼭 재현 과정을 해보라고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 자신이 맡은 업무가 버거운 사람,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보낸 후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재현 과정에 꼭 관심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삶에서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들이 됩니다. 재현 과정은 연습이 좀 필요하니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한 방법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매일 5분만 조용한 곳에서 세 가지를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하고 놓아버리세요. 그런 뒤에 눈을 뜨고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일을 매일 할 때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이 그 답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는 초공간적 지성인 하나에서 뻗어나왔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초공간적 지성 출신 지켜보는 자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면 지켜보는 자가 초공간적 지성에 연결해준다. 하지만 자아가 감정으로 그것을 방해한다. 그럴 땐 이렇게 자문을 해본다. 이 의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의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 질문의 답이 나와 내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줄 것이다. 이거라면 복권도 당첨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의도이다. 의도가 초공간적 지성에서 물질화로 만들어질 때 우연의 일치로 우리 세상에 알려준다. 그 우연의 일치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 하루의 재현 과정을 연습한다. 재현 과정이 어려우면 세 가지를 질문해 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적는 걸 매일 해보면 우연의 일치와 의도가 합해져 모든 것이 조직화되는 동시성 운명이 시작된다.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에 요약을 들으신다면 모두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해친들님과 저는 복권을 사러 갈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질지 자문을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문하고 복권 사러 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부처님이 공부한 책이라고 하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 책을 보며 본인의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한 기원전에 나온 책입니다. 대체 무슨 책이길래 부처님이 공부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일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축의 시대라는 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의 꽃이 활짝 핀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노자, 장자, 열자,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등이 나왔고 그리스에서는 탈레스, 아나기만드로스, 프로타고라스, 플로티누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나왔으며 인도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베다경전의 현자들과 붓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기계발과 동기부여 책을 읽으며 소개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저의 성장을 직접 보여드리며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웬 갑자기 철학이냐? 축의 시대와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마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벼락부자가 되었다가 한 번에 망하는 사람이 아닌 끊임없이 계속 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깨우친 세상의 이치가 결국 마음 공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6개월 만에 10억을 벌은 레스터 레븐슨, 3년 안에 10억을 갚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수리아 킴님, 곰팡이 진 벽지가 있는 지하 월세방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의사 이하영님, 13명의 남매들과 단칸방에서 살았었고 현재는 인도 최고 소프트웨어의 기업회장 나라야나 무르티, 가난한 유목민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프랑스 억만장자 모헤드 알트라드 등 그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심지어 억만장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기본 핵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도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 또한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축의 시대에서 나온 그 많은 철학자들,
그들은 지혜에 대해 여러 말을 했지만 모두 공통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나온 이야기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심장의 비밀스러운 동굴 속에 에고의식과 지고한 참자아, 이 두 존재가 함께 머물고 있다. 에고의식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쓴 열매와 단 열매를 번갈아 따먹으면서 쓴 것은 싫어하고 단 것은 좋아하는 희비애락의 파도를 타고 있다. 그러나 지고한 참자아는 무엇이 일어나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에고의식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참자아는 빛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듯 기뻐하고 화창한 봄날 전망 좋은 누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나 혼자만이 좋다 싫다 감정도 없이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갓난아이처럼 담담하게 앉아있구나. 이 세상 근심 걱정 멀리하고 강물 흐르는 대로 그저 흘러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흐리멍텅한 사람은 나뿐인 듯 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도 구별하는데 나 홀로 멍청한 듯 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한데 나 홀로 어리석어 보이는구나.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처럼 고요하고 깨끗하다. 추계시대에 나타난 철학자들은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해줍니다. 결국 그 시대 때부터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기원전부터 말이죠.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영성과 관련된 책들 모두가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좋고 싫음을 반응하는 에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현재 본인이 느끼는 감정도 본래의 나가 느끼는 것이 아닌 에고가 느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만약 그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않고 본래의 나가 하는 것처럼 그저 에고가 느끼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아닌 양 바라보고 있을 수 있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도 본인을 해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알미 중요합니다. 에고가 느끼는 그 어떤 것도 본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참 자아에 대해서 책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죽음의 신 야마가 본인을 찾아온 인간 니치케타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 자아는 모든 경험의 주체이다. 모양을 식별하고 맛을 알며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며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주체가 곧 주인공 참 자아이다. 경험의 주체인 참 자아가 없다면 어떤 경험도 존재할 수가 없다. 니치케타여, 그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참 자아 주인공이다.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모든 경험의 주체는 참 자아이다. 에고 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에고는 경험의 주체가 아니며 우주에 충만한 보편의식인 참 자아가 경험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참 자아 주인공은 감각의 꽃에 섰단 꿀을 맛보는 자이다. 모든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이다. 내면에 현존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자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니치케타여, 그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참 자아 주인공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에고와 참 자아가 있는 건 알겠다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더 넓은 내용으로 확장이 될 건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는 자를 에고라고 해보죠. 그럼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를 바라보고 있는 본래의 나를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쉽죠.
그런데 여기서 본래의 나를 인식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럼 시계를 바라보는 자는 에고이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본래의 나이고 그걸 또 인식하고 있는 자는 제3의 나일까요? 이런 식이면 끝없이 인식자를 만들게 되죠. 우파니샤드에선 그 인식자 전부를 통일체라고 부릅니다. 책에선 참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는 보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듣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아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알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는 자는 알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을 주체와 대상 또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없는 통일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임즈에서 소개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인 디펙 초프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우파니샤드도 저 말을 통해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에 나온 현자가 어느 날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자아를 깨닫고 참 자아 상태에 들어가면 죽에게 분리가 사라진다오. 모든 것이 온통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면 누가 누구를 볼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이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생각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소. 이렇게 모든 세상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파니샤드에선 물질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질이라는 것이 의식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물질 세계는 우리의 의식이 반영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스탠버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물질에도 의식이 있음을, 그리고 물질은 우리 의식의 반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에 대고 이 기계로 측정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32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 그곳의 물을 측정합니다. 그 기계로 측정한 곳만 평소보다 농도가 더 높게 나옴을 발견합니다. 이를 두고 과학자들은 미립자들이 활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립자를 의식이라 본다면 물질에도 우리의 의식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뇌도 없고 지능도 없는 미립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물질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기에 가능했다고 기원전부터 알았던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은 빅뱅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빅뱅에서 나온 모든 분자들은 물질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같은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기원전에 알았던 겁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경험 세계 뒤에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인 유일한 실제에서 모든 만물이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에고와 본래의 나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람이 하나에서 나왔으며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기원전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우파니샤드는 이걸 모든 내용에서 말해줍니다. 즉 이를 알게 되면 의식 상태가 변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지혜로운 책이죠. 자기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분리의식이 사라지고 대신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일체의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억만장자들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본인이 비로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와 가치를 주는 사람들, 재미와 웃음을 주는 사람들,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 전부 말이죠. 우리가 일체의 의식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파니샤드를 만든 인도에 정착한 아리안 민족들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그것이 곧 본인이 살 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를 하며 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죠. 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이신 강성용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수님도 우파니샤드의 철학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불교 경전과 우파니샤드, 노자 도덕경 등 추계 시대에 나타난 철학서들을 보면 돈과 권력 등은 중요치 않다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건 가지려 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본인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사람들이 가난이 자유라고 잘못 해석하게 됨을 보고 본인이 직접 그것이 아니다고 몸소 보여주기 위해 6개월 만에 10억을 벌어 사람들 앞에 돌아왔죠.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준 겁니다. 저는 우파니샤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성장의 법칙인데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이 성장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기도 했죠. 사이토 이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에서도 성장의 법칙을 말해 줍니다. 성장의 법칙이란 우리 인간이 성장을 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데요. 우주는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는 엄연한 사실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주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장의 끝엔 갑자기 소멸이 있을 거라고요. 이는 입자와 반입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진공 상태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1과 마이너스 1을 만들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식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겨울이 되면 죽습니다. 다시 봄이 되면 싹이 피죠. 그럼 인생에 적용해 보면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고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파니샤드 편역자인 정창영님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고 많은 종교의 문헌을 접하며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면 영상에서 지금까지 말한 에고와 본래의 나가 있고 모든 세상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생각이 실제로 창조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라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는 식물 채집을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갔고 유체 이탈을 경험합니다. 이때 생각만으로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었고 의식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동생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는 한국으로 순식간에 오게 되었고 여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임사체험은 여러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맑고 잔잔하며 고요한 호수를 보게 되었고 그 호수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데이터 뱅크처럼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이 본인과 일체가 되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모든 것이 되었고 본인은 본인의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본인의 현실은 거울들이었는데 본인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거울에 비춰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사람은 서로 주고받으며 영혼의 여정을 함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을 하면서 에고가 없어지고 본래의 나만 남게 되었죠. 에고는 육체의 한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본인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본래의 나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이죠. 또한 현실 세계는 거울을 통해 본인이 배울 것이 상대방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파니샤드 하나의 책으로만 이 내용들을 모두 알기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봐도 참 자아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이죠. 자기계발서에 나온 내용들과 종교의 가르침들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었죠. 슈카월드의 슈카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컴퓨터 버그처럼 버그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버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과학자들도 못 찾은 버그를 찾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내용에서 많은 버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자 또한 본인이 거울을 볼 때 본인 주변에 빛이 일어날 때를 보았다고 하며 이를 세상이 홀로그램인 증거라고 책을 통해 말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때는 2003년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요약하자면 인류는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 이미 만들었다는 것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논문입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은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짧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인생은 시뮬레이션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만드는가? 그건 시뮬레이션 인생을 완전히 본인과 동일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 영화가 가짜임을 알기에 안정적인 곳에서 보죠. 무서운 꿈을 꾼 다음에 깨어나면 안도감이 생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죠. 즉, 가짜라는 걸 인식하면 공포영화도 무섭지 않고 롤러코스터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분명히 버그가 존재할 거라며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그래픽에서 픽셀 단위가 살짝 깨지는 것이 보이듯이 분명 지구 어딘가에 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고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물리 법칙의 설정 자체가 시뮬레이션의 증거라고도 하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증거가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이죠. 우리가 관찰하면 입자가 되고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상태에 있는 분자들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보면 그 버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찾지 못한 버그를 진짜로 저자가 찾은 걸까요? 저자는 이 버그를 찾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홀로그램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시뮬레이션 우주의 버그를 찾은 것과 다름이 없죠. 물론 저자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버그를 찾았다고 정의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방송 기자 출신으로 팩트를 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철학자들의 한 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서 그걸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는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플레이어겠죠. 철학자들이 혹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본래의 나에 해당되죠. 플레이어는 본인이 실제로 죽거나 감정이 많이 안 좋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으니 그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즐기는 마음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에고 혹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고가 느끼는 것을 본래의 나도 느낀다고 생각하면 본래의 나를 망각하고 즐기는 마음이 없어지며 슬픔과 고통이 실제가 되는 거죠. 철학자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빌리지 않고도 에고와 본래의 나를 구분지어서 말했던 것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입해보면 더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 모두 게임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뮬레이션 우주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를 활용해서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 나온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비대칭이 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울 명상으로 본인에게 너는 왜 성형을 해서 이렇게 비대칭이 됐니? 하고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릴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집에 놀러온 친척이 이렇게 못생긴 애를 무슨 정으로 키워? 라고 한 말이 기억난 겁니다. 그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렇게 거울을 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는데 갑자기 끈끈한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2시간쯤 지나니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봤는데 비대칭이었던 얼굴이 정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재시술 일정을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죠. 이 사례가 정말 믿어지나요? 안면 비대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캠프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고 실제 주인공들의 인터뷰도 조 디스펜자의 유튜브에 매우 많습니다. 모두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 우주라서 가능한 걸까요? 혹은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가짜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인 김상훈 님이 책을 통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죠. 저자는 책의 전반에 걸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알려면 짝을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쉽고 짧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 너, 남자, 여자, 하늘, 땅, 낮, 밤, 간다, 온다, 태어난다, 죽는다 등 정반대의 짝이 되는 것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홀로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한번 홀로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결국 정반대의 것이 있어야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짝을 이루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억누른 생각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결국 끌어당겨 버리고 계속해서 원치 않은 것들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좋다라는 느낌이 몸에서 일어난다. 그 느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을 붙잡기 위해 이성인 너를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성인 너는 실제로 존재할까? 너는 나를 빌려 생기고 나는 너를 빌려 생긴다. 이 부분이 정반대의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빌려 생기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존재한다. 그런데도 왜 눈에 보일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보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보이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다. 즉 너와 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홀로그램 영화 속 평면 홀로그램이다. 따라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인 너가 너무나 좋다는 느낌은 홀로그램인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하지만 몸에서 좋다는 반응이 일어나면 나는 그게 너 때문에 생기는 거라 착각해 너를 붙잡고 싶어 한다. 사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좋다는 느낌을 붙잡고 싶어 할 뿐이다. 만일 내가 상대와 포옹하며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느낌은 상대한테서 나오는 걸까? 아니다. 난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내 몸에 일으키는 느낌이다. 나는 상대를 더 오래 붙잡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받는 내 몸의 좋은 느낌을 오래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난 사랑받는다는 몸의 느낌을 좋다고 붙잡으려 들면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몸의 느낌은 나도 모르게 싫다고 억눌러 버리게 된다. 즉 좋은 감정들은 붙잡으려 들고 싫은 감정들은 몸에 억눌러 버리게 된다. 몸에 오래 억눌린 싫은 감정들, 즉 부정적 감정들은 정체된 에너지로 응어리지면서 몸의 질병 등 부정적 현실로 물질화된다. 현실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다. 모든 감정은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생놀이의 장난감들이다.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억눌리면서 그것이 오래 몸속에 정체되면 결국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속성을 잘 몰랐기에 활용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그걸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느껴줘야 그 감정도 풀려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런 왜 느껴줘야 풀려날까요? 짝을 이루는 성질 때문입니다. 개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것들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몸을 벗어나 영화 밖에 나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감정들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인 창조주는 몸을 빌려 감정들을 느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 영화 속의 괴로운 장면들을 진짜라고 착각해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이 괴로운 장면들은 나를 넘어 후손들에게도 되물림된다. 인생 영화도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놀이임을 알고 살아가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도 억누르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부정적 감정들은 인생 영화가 가짜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감정들이다. 부정적 감정들이 없으면 나는 어떤 고통도 못 느낀다. 그럼 나는 영화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야 나는 고통을 벗어나고자 무조건적인 근원의 사랑을 찾게 된다. 부정적 감정들은 창조주가 나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내게 보내주는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자 위험 경보이다. 이 신호를 외면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은 너무나 두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지친다. 거꾸로 이 신호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선물이자 축복이 된다. 저자가 책의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것들이 서로의 존재를 뒷받침해준다는 설정 아래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긍정의 전반대인 부정을 느껴줘야 풀려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본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저자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을 때 이미 느낌이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 대부분의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정을 느껴줘야 풀린다는 건 억눌린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써서 힘들게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혹은 아예 그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느껴보는 겁니다. 미운 녀석, 한심한 녀석 등 온갖 부정을 다 붙여서 말이죠. 이를 거울을 보며 할 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버그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를 반복하며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명형현상이 생기는데 몸에 있던 응어리진 에너지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간혹 버그를 목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버그는 거울 속의 내가 빛으로 변하거나 혹은 아예 검게 되어 거울 속의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 거울을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신비로운 형상을 느끼진 못했으나 책의 내용에서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 또한 본인이 거울을 볼 때 본인 주변에 빛이 일어날 때를 보았다고 하며 이를 세상의 홀로그램인 증거라고 책을 통해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느껴주면 그것이 풀려나면서 짝을 이룬 생각이 텅 빈 공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를 내적 공간이라 했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상하면 느껴지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는 걸로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감정을 완전히 느껴주기만 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상쇄되며 텅 빈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선 정반대의 생각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함을 말해주는데요. 즉 서로 짝을 이루는 생각을 상쇄시켜 제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죠. 억지로 제로로 만드는 게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거울 명상으로 본인을 바라보며 질문해 보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본인을 현재 괴롭히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질문하면 됩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던 여성처럼 말이죠. 한 번에서 나오지 않지만 거울을 보며 명상을 해보면 오묘한 뭔가가 느껴질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거울을 잘 안 보게 되는데 그 때문에 특히 더 그 오묘한 뭔가를 더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성분들도 화장을 할 때가 아닌 명상으로서 거울을 보고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화장할 때 아무렇지 않았던 느낌이 다르게 오는 무엇인가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직접 해봤을 때 저는 명상을 오래 해서 그런지 순간 질문을 할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이라고 하고 뒷말을 잇지 못했는데 온갖 감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했을 땐 무서워서 잠시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질문해보는 것은 누가 보면 정신병자처럼 볼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정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해가며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인 본인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모임에서 특정 사람이 이상하게 매우 싫은 느낌 있으셨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짓마다 미워 보이는 사람이요. 왜 미워 보이는지 아세요? 그건 본인이 그 미움을 갖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는 것은 보입니다. 아는 것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억눌린 감정이나 본인이 본인을 싫어하는 특성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나에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대방에게서 그것이 보였다면 바로 창조주가 신호를 보내준 겁니다. 성장하라고요. 본인에게 억눌린 감정이 있거나 본인이 스스로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는 걸 상대방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책에 좋은 사례와 설명이 있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중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중년 여성이 있다. 남편은 밖에 나가면 남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다. 남들한테는 돈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완전 딴판이다. 툭하면 화를 내고 폭언을 한다.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고 주말엔 종일 TV 앞에 앉아 뒹굴뒹굴 하거나 낮잠을 잔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도 않는다. 그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그의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이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그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깥 세상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곳이다. 남들은 나보다 우월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두려움과 열등감이 올라오지만 꾹 참고 그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선 친절하고 상냥하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버림받을 위험성이 없다고 느낀다. 가족들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버림받은 두려움과 열등감이 올라오면 화로 덮어버린다. 밖에서는 화를 꾹 참지만 집에서만큼은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만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도 화를 폭발시킨다. 열등감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솔직하게 느껴주면 사라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건 아내 앞에서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게 굴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버럭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면 자신의 감정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내보다 강하고 우월하다고 느끼게 된다. 즉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남편을 볼 때 아내 마음속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 그가 가증스럽게 보이고 분노가 북받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감정도 올라온다. 왜 이런 반응이 있을까? 아내의 무의식 속에도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과 열등감이 억눌려 있어서 남편과 공명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짓눌러 놓은 버림받은 나의 감정들을 느끼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다. 남편은 그 감정들을 끌어올려주는 거울이자 영혼의 친구 역할을 할 뿐이다. 현실 속의 남편을 미움과 원망,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두려움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억눌려 놓게 된다. 남편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만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날 뿐이다. 이 모든 감정이 죄다. 아내의 무의식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거울인 상대를 탓하지 않고 거울이 비춰주는 내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게 된다. 오늘 책 속에는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저로 인해서 다르게 해석되어 전달되면 안 된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좋은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느껴주면 풀려난다이고 정신세계사에서 24년 6월 2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10년간 노숙자였다가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는 이혼을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하루 만에 5만 달러를 벌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미친 듯한 의지,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을 항상 되뇌고 그에 따라 실행한 것이 전부라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월 0원에서 월 500만 원이 되고 한 달 후 그 이상을 벌고 있는 지금, 저는 저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약 10개월 전과 비교해서 월 1원이라고 치면 500배가 된 셈이고 지금은 800배가 되려 하니까요. 우리는 부와 건강과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얻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였던 그는 본인을 돌보는 것만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남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을 돌봤을 뿐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 말이죠. 오늘 제가 가진 목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와 건강과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며 혹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더라도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단어만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져 보일 겁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면서 이 단어들을 혹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냐고요? 분명히 말을 드릴 수 있는 건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는 그 좋은 느낌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던 이상한 무엇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저에게 변화된 것은 이 지속된 명상 느낌입니다. 즉 평온한 상태가 오래 갈 수 있게 된 거죠. 마음이 평온해야 우리가 바라는 부와 건강,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 들으신다면 아, 내가 아는 거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히 저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는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의 저자 수리아키 님이 소개해주신 본인의 빚 10억을 없앤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오포노포노라고 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들만 계속 되뇌면 부와 건강,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참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부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간단한 단어들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 사례를 말을 들여도 믿기 힘들 수 있죠. 그들조차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합니다. 특히 이 책을 쓴 저자와 저자를 가르친 스승마저도 이 방법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인 조 비테일은 10년간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전 세계 5개 안에 드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단 하루 만에 5만 달러를 벌기도 하는 등 살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호오포노포노를 항상 되뇌고 그에 따라 실행한 것이 전부라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한 공동저자인 휴렌 박사는 본인이 호노포노포노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세미나에서 3번이나 뛰쳐나왔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저 방법은 정신병자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방법으로 정신병동의 환자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았고 결국 그 병원은 환자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 그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을 돌본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본인을 돌봤을 뿐인데 저자 중 한 명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정신병동을 문 닫게 할 정도로 환자들을 모두 치유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처럼 계속 이 단어를 되낼 때 평온의 상태가 오래가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네 단어를 되뇌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사랑합니다가 디펙 초프라가 말한 초공간적 지성과 연결되는 마법의 단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책에서는 초공간적 지성을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 하느님, 부처님, 모든 종교의 신을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떠올리는 게 다를 테니까요. 그럼 이 단어를 되뇌는 것만으로 어떻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본인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겨 이제 한 공간 안에 둘이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그는 본인이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 둘은 금방 친해질 수 있죠. 반면에 싫어하는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본 한 사람은 싫으니까 밀어내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음과 싫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 좋음과 싫음이 나온 걸까요?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호감을 느끼거나 혐오를 느끼는 건 모두 우리 스스로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므로 좋음과 싫음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은데 어떤 사람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걸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컴퓨터에 나오는 비트로 본다면 1500만 비트가 되지만 우리의 의식이 받아들이는 비트는
고작 15비트밖에 안 됩니다. 15비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바다로 간 적이 없는 수족관에 있는 거북이에게 바다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수족관의 물이 좀 더 큰 곳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즉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스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도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이런 판단과 분류, 좋음과 싫음이 나오는 곳은 우리 내면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내면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기억들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죠. 연관된 경험을 하게 되면 무의식에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 기억에 의해 우리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가위를 설거지하다가 손을 베인 적이 있다면 가위를 들 때마다 그 경험이 기억나죠.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뇌의 작용이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죠. 으슥한 거리로 가게 되면 으슥한 곳에서 본인의 범죄를 당한 적이 없어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 순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 기억의 작용 때문이죠. 호오포노포노는 이 기억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4가지 단어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만약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슬쩍 떠올랐다면 지금 당장 이것의 효과를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보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기억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억이 쓱 사라졌나요? 그 기억이 만약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 기억에 대고 사랑합니다고 해보세요. 마이클 싱어가 제안한 방법인 부정적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게 된 겁니다. 훨씬 침착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애써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해줍니다. 저는 상품백화점 사고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가끔씩 저를 무섭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품백화점 사고를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상상할 때 항상 두려움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사랑합니다고 그 기억에 대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것도 호오포노포노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상품백화점 사건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외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외부 사건이 제가 잘못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제 내면에서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외부 사건인가요? 아니면 저의 내부 사건인가요? 분명 30년 전에는 외부 사건이었겠죠. 하지만 30년 동안 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제 내부 사건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본인이 가진 기억을 긍정적으로 정화하는 겁니다. 기억 자체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이 되는가? 긍정적이라 말을 드린 건 더 이상 본인을 괴롭히지 않는 생각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사건 혹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본인이 느끼는 것 모두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요. 호오포노포노는 이 내부 사건을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말한 것이 이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본인을 돌봤을 뿐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다면 당신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그들은 내 인생 안에 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영상을 보시면서 앞의 내용이 이해가 가셨다면 저 말에 전율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디펙 초프라가 말한 우리가 하나에서 출발했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참신하다 못해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엉뚱한 세계관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본인이 느낀 그 어떤 감정, 그리고 그 어떤 판단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을 끌어당기게 될지 모르니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유가 필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 모든 경험의 근원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불쾌한 무엇인가를 감지했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당신 안에 그것을 정화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떠나게 된다. 이게 호오포노포노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 혹은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때 본인의 감정, 본인의 판단은 본인의 기억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그것을 기억에 기대지 말고 신성에 기대는 방법입니다. 신성에 기대기 위해 사랑합니다로 포문을 열고 미안합니다로 본인에게 사죄하고 용서해 주세요로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를 30년 동안 괴롭힌 상품백화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말을 드릴게요. 더 이상 기억이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 기억이 떠나간 자리에는 우리 내면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무의 상태라 하는데요. 그 무의 상태가 되었을 때 신성과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연결이 되려면 매일 본인을 괴롭히는 기억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서 스스로의 기억을 정화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신성이 알아서 툭 하고 영감을 던져줄 겁니다. 이걸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을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식적으로 미친 듯이 생각해서 무의식에 넣어야 한다 등의 방법들로 말이죠. 실제로 저자인 조 비테일도 자기계발서에 나온 저 방법들로 노숙자 생활을 탈출했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호오포노포노를 만나게 되어 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신성이 주는 영감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본인이 정화하고 본인의 기억들을 계속 정화해 나갈 때 본인이 비로소 원하던 것들을 신성이 알아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크기로 준다는 겁니다. 더 믿기 힘드시다면 어차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되거나 지금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매일 싸운다면 제발 믿져야 본전이니 4가지 단어만 해보세요. 배우자와의 싸움에서 혹은 어떤 누군가와 싸움에서 본인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지는 것은 쉽습니다. 단지 정화를 하면 됩니다. 정말 힘들다면 그런 순간에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되려면 그 감정이 솟아나게 마련이니까요. 분명히 장담하건대 싸움이 잦아들 것이고 싸움이 잦아드니 환경이 바뀌고 좋은 것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좋은 것들이 오는 이유는 본인이 정화가 되기 때문이죠.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는 만큼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한 번만 진심을 다해 해보시면 다음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기억이나 창피했던 일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 기억들을 정화하라는 신성의 말로 인식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기억에 대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그 기억이 본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을 마음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정화해서 본인만의 신성에게 영감을 얻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내면에서 사랑을 부를 때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수리아 킴님은 본인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그릇의 크기를 길러야 한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내면을 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저는 수리아키님의 말씀을 직접 겪은 적이 있는데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성장에 있다는 말을 믿기로 하고 모든 것은 나의 성장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살기를 결심했을 때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아짐을 경험했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아는 후배를 통해 만들기도 했죠. 제가 월 0원에서 월 500만 원이 되고 한 달 후 그 이상을 벌고 있는 지금 저는 저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저에게 온다는 것을요. 거기다 아직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연장선으로 저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였고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원하던 것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호호포노포노로 본인의 기억을 정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빠르게 본인에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입니다. 한미동 출판사에서 2011년 11월 25일에 발행되었고 이후 27세를 펴내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강남 교보문고에서 재고가 하나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면서 가져왔습니다.